자, 이제 재평가 모형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재평가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말년제 공정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유형자산은 언제나 우리가 원가 모형에서는 이렇게 평가했어요. 원가 모형에서는 취득원가에다가 우리가 감가상각 노계획을 뺀 이런 금액으로만 계산을 했다고요. 이렇게 계산을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연가 모형에서는 취득원가에다가 감가상각을 쭉 할 테니까 장부 금액이 매년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런데 재평가 모형에서는 얘를 공정가치로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공정가치로 평가하겠다는 거니까 매 연도 말년제 공정가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공정가치로 평가해서 이 유형자산을 공정가치로 재무상태표에 보고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공정가치로 보고하게 되면 이 장부 금액과 공정가치 차이가 생길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익이 생길 테고,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손실이 생길 거라고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손실이. 자, 이럴 때 이 이익이 생길 때 이 이익을 뭘로 표시하냐면은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하게 돼요.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손실이 생기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느냐? 단기 손익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단기 손익으로 처리한다는 것과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한다는 게 뭔지를 이제 구분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424페이지에 보시면, 자, 2번에 보면 처음으로 재평가 모형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럴 경우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재평가 이익이 발생한 경우,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재평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포괄 손익계산서를 아셔야 돼요. 국제 기준에서는 이 포괄 손익계산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잘 못하면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포괄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되냐면 쭉 쓴 다음에 단기 손익을 여기다 이렇게 딱 쓰게 되겠죠. 그렇게? 그 다음에 단기 손익 밑에다가 기타 포괄 손익을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 이제 기타 포괄 손익을 쓰게 돼 있어요. 자, 기타 포괄 손익을 이렇게 쓰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자, 포괄 이익이라는 게 계산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보고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자, 이것이 이제 재무상태표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재무상태표로 이렇게 오게 되면, 자, 재무상태표에, 여기 이제 자본이라는 칸이 있을 거예요. 자본. 자, 재무상태표에 자본이라는 칸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이 단기 순이익이라고 하는 항목들은 다 어디로 가냐면, 재무상태표에서 이익이형으로 가요. 손익계산서에 있는 집합손익계정이 마감되면 전부 다 이익잉여으로 대체가 되잖아요. 따라서 얘는 전부 다 어디로 가냐면 이익잉여이라는 데로 간다고요. 이익잉여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기타 포괄 손익으로 표시된 금액들은 어디로 가느냐라는 거죠. 이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된 금액은 종류별로 다 틀려요. 종류별로. 이게 다 똑같으면 좋은데 이 그지 같은 놈들이 다 삐뚤어졌어요. 애들이. 뭐 이 일관성이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예를 들어 대부분의 경우는 한 길로 가는데 몇몇 애들이 다른 데로 막 가요. 우리가 이제 다음 챕터에서 하게 될 보험 수리적 손익, 걔네들은 여기다 표시해놓고 직접 일로 가요. 왜 가는 건 묻지 마세요. 그냥 가려니까 가는 거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기타 포괄 손익은 어디로 가냐면 이게 기타 자본 요소로 가요. 기타 자본 요소로 가서 이 금액이 누적으로 계속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재평가에서 손익이 발생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재평가에서 손익이 발생하게 되면 이익이 있고 손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재평가 손실은 여기다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실을 여기다 표시해요. 재평가 손실을 여기다 표시하면서 얘는 어디로 가요? 단기 손익을 거쳐서 이익형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기타 포괄 손익으로 표시되는 재평가 이익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재평가 이익이 있어요. 이익이. 이 재평가 이익은 어디로 가느냐? 기타 자본 요소로 가서 여기다 차곡차곡 이렇게 누적이 돼요. 여기는 단기 순이익도 이익잉여이라는 계정으로 계속 누적돼 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이 손실 하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재평가 손실 딱 하나밖에 없다면 재평가 손실은 이익잉여에서 차곡차곡 결손금으로 쌓일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재평가 이익도 여기 가서 차곡차곡 쌓여요. 여기 기타 자본 요소 중에 재평가 잉여금 이런 거 쌓인다고요. 이렇게. 잉여금 이렇게 쌓였어요. 잉여금 얼마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요 구조를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첫 해는 별로 어렵진 않아요. 두 번째부터 이제가 복잡한 건데, 첫 해는 그냥 이렇게 하기만 하면 그냥 끝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이걸 구분했어요. 어떻게 보면 개념 과목을 제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구분했는데, 이런 구분이 꼭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는데, 좀 구분하기 위해서, 기타 자본 요소로 가는 것은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냥. 재평가 이익이라고 하셔도 돼요. 큰일 나는 거 아닌데,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얘기예요. 단기 손익으로 안 간다는 의미로. 그 다음에, 이 손실 있잖아요. 손실? 이 손실은 뭐로 썼냐면 그냥 재평가 손실이라고 썼어요. 단기 손익으로 간다는 의미로.
근데 왜 재평가 이익이라고 쓰면 안 되나라는 건데, 이 재평가 이익 중에는 여기가 있는 재평가 이익도 있어요. 이게 첫 해는 무조건 처음으로 재평가를 하게 되면 재평가 이익은 무조건 여기 오지만, 연도가 계속 넘어가다 보면 재평가 손실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익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 장부가 이렇게 다니는데 공정가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러잖아요. 이러다 보면 이익이 생기고 손실이 생기면 이익과 손실을 막 상기하고 이러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재평가 이익이 일로 가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 가는 거는 재평가 이익이라고 쓰고 여기 가는 건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써서 그냥 제 나름대로 구분을 했어요. 그냥 개정 과목은 다 재평가 이익이라고 쓰고 그냥 구분하셔도 좋아요. 그 구분이 다 안 될 테니까 그냥 여기서 제가 그 임의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이건 재평가 잉여금, 이건 재평가 이익 이렇게 썼을 뿐이에요. 지금 일단은 첫 해니까 얘는 손실만 나타나고 얘는 이익만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425페이지 오면은 425페이지 오시면 그림 9-5에 보시면 거기다 이제 해놓은 거죠. 해놓은 건데 그림 9-5를 한번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그 위에 있는 간단한 예에서는 이렇게 된 거예요. 장부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다. 그런 얘기죠. 자, 장부 금액이 이게 이제 100원이라는 거예요. 요게. 요 장부 금액이 여기다 그래야지. 자, 삼각을 해왔는데 감가상각까지 먼저 했어요. 감가상각을 했는데 요게 100원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거기 얘가 424페이지 제일 밑에 얘가. 근데 이 공정가치가 150원이다. 자, 공정가치가 150원이다. 이게 150원. 그러면 요만큼이 재평가 이익이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유형자산을 여기다 쓰고 여기다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쓴다. 그런 얘기예요. 재평가 잉여금 이렇게 써요. 이렇게. 이거 50원이라고 쓰죠. 요 재평가 잉여금은 손익계산서에 표시할 때는 기타 부가손익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는 기타 자본 요소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요게 만약에 손실이 났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거기 보시면 손실이 얼마예요? 이게 70원이 70원. 70원이다 그러면 이만큼의 자 30원의 손실이 난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자 유형자산을 쓰고 여기다 뭐라 쓰냐면은 재평가 손실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손실 이렇게 30원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이익과 손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해니까 이렇게 간단한 거죠. 제가 회계원리가 들으신 분들은 이제 여기까지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국제기준에 관련된 회계원리를 안 들으신 분들은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들어도 돼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 회계원리는 다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 이해하시겠죠? 첫 해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부터 얘가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예? 그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부터가. 자, 이제 첫 해를 먼저 얘기하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는 그냥 이 유형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인 기계장치하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순액으로 회계 처리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뭐가 있어요? 기계장치도 있고, 뭐가 있어요? 감가상각 누계액도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걸 정해야 되죠. 그 정하는 방법은 그 뒤에 예제를 통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425페이지 오면은 그 가로 이번에 재평가 종액의 회계 처리를 이제 구체적으로 해보자는 거예요. 자, 뒤로 넘어가 보시면 본문이 막 쓰여져 있는데 427페이지에 있는 예제 5번을 가지고 하시는 게 좋으니까 예제 5번을 갖고 해보세요. 자, 재평가 모형에서 자, 가로 1번에 보면 A사는 2009년 1월 1일 날 기계장치를 건물을 취득했는데 10만 원 주고 샀어요. 자, 그러면 자, 10만 원 주고 샀죠. 자, 이제 뭐 간단한 예니까 쉽게 아실 수 있어요. 자, 10만 원 주고 샀어요. 자, 건물을 샀죠. 자, 10만 원 주고 샀어요. 자, 이 대변의 현금 1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이렇게. 건물이죠, 건물. 자, 그 다음에 2009년 1월 1일의 일이죠. 자, 2009년 말이 됐는데 우리는 이제 감가상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거기 잔존가치가 없고 내용연수가 5년이니까 2만 원씩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죠. 자, 감가상각비 2만 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2만 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장부 금액이 얼마가 됐냐면 이제 80원이 됐죠. 이 상태에서 자 어떻게 됐냐면 건물이라는 게 자 100원이에요. 1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냐면 2만 원이죠. 그래서 얼마 되냐면 8만 원이 됐어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공정가치가 12만 원이다 그 얘기야. 자, 공정가치가 12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장부 금액이 얼마로 바뀌어야 되냐면 자 12만 원이라고 이렇게 바뀌어야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자 이익이 12만 원이 됐으니까 요 금액에 자 4만 원의 이익이 발생했죠. 이건 확실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12만 원이 된 건 좋은데 요 건물을 얼마를 늘려야 되는지 누계액을 얼마를 늘려야 되는지 이거 정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기도 국제기준은 두 가지 방법을 허용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는. 예?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죠. 재평가를 하기 전에 요것과 요것의 비율이 얼마였냐면 10대 2였어요.
비율이 20%였죠. 20%였어요. 이렇게. 그러면 재평가를 한 이후에도 이 비율을 20%가 되게끔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수학 정석이 필요해요. 네? 요거를 x라고 놓고 요게 0.2x가 됐을 때 120원이 되게끔 x를 계산해야 돼요. 자, 그럼 계산을 해보세요. 그래서 x-0.2x는 120원 이렇게 되죠. 12만원. 그러면 x는 얼마가 돼요? 15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x가 얼마가 되죠? 이 방법으로 계산하게 되면 x가 15만원이 되죠. 그러면 요 금액이 얼마 돼요? 요 금액이 3만원이 되죠. 자,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회계 처리하게 되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건물이 이제 100원에서 150원으로 늘어났어요. 15만원으로. 그래서 건물을 이렇게 5만원을 늘려요. 5만원을 이렇게 늘리시는 거예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늘려요. 그럼 만원이 늘어나겠죠. 감가상각 누계액이 자, 만원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 4만원이 차이가 생기잖아요. 장부금액이 4만원 늘어났잖아요. 그게 뭐예요? 재평가 이익인 거예요. 그러다가 자, 재평가 잉여금 얼마라고 쓰냐면은 4만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자, 이런 방법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425페이지에 오면 425페이지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이 있는데 자, 동그라미 1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425페이지에 재평가 후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 금액과 일치하도록 감가상각 누계액과 총 장부금액을 비례적으로 수정하는 방법. 이게 됐죠? 이게 비례적으로 수정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주어지지 않으면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주어지면 주어진 대로만 하시면 되는 거고. 객관식 아무렇게 해서 별로 상관없어요. 주관식에서는 이제 주어지고 분개를 해봐라 이럴 수도 있고 아예 아무 얘기 없이 각자 해봐라 이러면 각자 해보면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저 어떤 방법을 주어지고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별로 않는데 그 출제자가 주어질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아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이 첫 번째 방법은 굉장히 귀찮아요. 저 비율을 늘 맞춰가면서 해야 되니까 수학 정석책을 한 권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은 이런 방법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428페이지에 있는 해답 1번이에요. 1번의 회계 처리. 아시겠죠, 이거? 그렇죠? 한 김에 이걸 이제 보고하는 것까지 해보세요. 뭐 보고하는 것까지 해볼 필요는 없죠. 아무튼 간에 뭐 그렇고. 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429페이지에 있는 2번 문제처럼 2번에 있죠. 감가상각 누계액을 수정하는 방법 있죠. 자, 이 경우에는 그냥 누계액을 다 없애버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버려서 그냥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방법은 이게 12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20원을 그냥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사가 다 귀찮다 얘기예요. 다 없애버리고 그냥 건물만 달랑 남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여기 재평가 잉여금은 여전히 뭐야? 재평가 잉여금은 여전히 40원이죠. 그죠? 1번과 2번의 해답은 똑같아요. 이 분계만 약간 틀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 누계액이 20원이 있는데 누계액을 다 없애버려요. 누계액을 다 이렇게 20원 없애버리죠. 그럼 얼마 돼요? 20원이 뭐가 돼요? 건물이 이렇게 늘어나면 되겠죠. 이런 방법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국제기준은 이렇게 하는 방법과 이렇게 하는 방법을 다 인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요구사항 1번처럼 하게 되면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렇죠? 2번처럼 하게 되면 재무상태표가 어떻게 표시돼요? 이렇게 표시되겠죠? 그렇죠?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다르게 표시돼도 자산 쪽은 이렇게 다르게 표시돼도 자본 쪽은 어떻게 표시돼요? 기타 자본 요소로 재평가 잉여금 40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 재무상태표 표시된 거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러면 포괄손익계산서에 어떻게 표시되느냐? 이 40원이라는 금액이 포괄손익계산서에 기타 포괄손익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평가 잉여금이니까. 그렇죠? 뭐 별 얘기는 없어요. 첫 해는 굉장히 쉬워요. 첫 해는 그냥 평가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428페이지에 오면 포괄손익계산서에 보시면 뭐가 됐어요? 재평가 잉여금이 기타 포괄이익으로 가 있어요. 그 위에는 감가상각비는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니고 감가상각비는 어차피 단기전용을 하는 거니까 429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보면 이번에 재평가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재무상태표하고 428페이지에 있는 해답 1번에서의 재무상태표를 비교해 보세요. 건물에 표시되는 방법만 달라져 있을 뿐이고 다른 건 다 똑같죠. 요구사항 2번에서 포괄손익계산서를 쓰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똑같기 때문이에요. 재무상태표에서 이 표시가 이렇게 되도록 할 거냐 이렇게 되도록 할 거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회사가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런 얘기를 안 해도 우리는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나 둘 중에 하나 마음대로 할 거거든요. 그 국제기준에서는 또 친절을 베푼 거죠.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알아서 하라고. 그런 얘기 안 해도 둘 중에 하나로 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아는죠? 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했어요? 자, 427페이지에 거기 3번을 보시면 요구사항 3번에 재평가일의 공정가치가 4만원이에요. 자, 재평가일의 공정가치가 4만원이죠, 4만원. 자, 4만원이에요, 4만원. 자, 4만원이에요. 자, 그러면 방법이 어떻게 되겠어요? 비례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럼 이걸 x라고 놓으면 이게 0.2x가 돼야 되죠, 이렇게? 이 비율이 얼마가 돼야 돼요? 20%가 무조건 돼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x는 얼마 돼요? 5만원, 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5만원, 만원 해갖고 얘를 5만원 없애고 얘를 만원 없애고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걸 분개를 해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를 분개를 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될 거예요. 차변에 이렇게 되겠죠. 자, 건물이 얼마예요? 5만원이 줄어들었죠. 5만원.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자, 누계액이 만원이 줄어들었죠. 자, 누계액이 만원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4만원이 남았죠. 이 4만원은 손실이잖아요. 이 재평가 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그런 얘기예요. 얘는 기타 포괄손익이 아니에요. 그래서 재평가 모형에서는 이익은 기타 포괄손익, 그 다음에 손실은 당기손익, 이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뭐예요? 그냥 만사 다 귀찮죠. 만사 다 귀찮아요. 다 이거 귀찮아. 이거 40원 이렇게 만들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분개를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누계액 다 없애버리죠. 누계액 20원 다 없애버려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자, 건물도 다 없애버리죠. 건물 얼마야? 60원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40원이 재평가 손실을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방법을 선택하든지 간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누계액을 일단 다 없애버리고 할 것인지 아니면 비율을 조정할 것인지 뭐가 더 쉽겠어요? 비율을 조정하는 게 더 어렵죠. 이 문제는 제가 조작했기 때문에 비율이 20%로 깔끔하지만 다른 데 가보면 뭐 39.28% 막 이러면은 짜증이 확 밀려오죠. 취득원가가 26만 3,236.5원 막 이러니까. 자, 이게 첫 해요. 첫 해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426페이지에 이제 정리가 돼 있어요. 정리가 돼 있는데, 자, 이제 회계 처리는 이제 예제 5번을 보고 하시면 되고, 거기 426페이지에 보면 그림 9-6을 보시면 9-6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재평가 모형에서 재평가 이익은 재평가 이익영업으로 처리하는데 자본 항목이다. 기타 자본 요소다 그런 뜻이에요. 비고에 오면 얘를 표시할 때는 포괄손익계산서에도 표시를 해야 되는데 기타 포괄손익으로 보고해야 된다. 그런 뜻. 재평가 손실은 무조건 당기손실로 처리된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첫 해는 별로 어렵지 않죠? 간단해요. 자, 이제 위기감이 다가오는 거예요. 두 번째 연도가 오는 거죠. 자, 430페이지에 오면 이번에 자, 재평가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우리가 이제 첫 해 감가상각을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자, 재평가를 했죠. 손실일 수도 있고 이익일 수도 있어요. 그건 뭐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자, 그러면 이익이 이만큼이 왔다면 얘를 기초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게 되면 또 여기쯤 왔겠죠. 그리고 또 공정가치로 또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은 이런 걸 하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감가상각을 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장부 금액이 바뀌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새롭게 감가상각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다 모르겠어요. 다 정해법이죠. 여기서 그분들이 설마 1-n승 루트를 하겠어요. 아까 손상할 때도 1-n승 루트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정해법을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연수학계법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신을 과대평가하던가. 자신도 못 풀어요. 혼란스러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이런 얘기야. 자, 재평가를 해서 재평가 이익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어요. 자, 이익이 발생했다면 이걸 또 재평가 이익으로 또 보내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손실이 났을 때예요, 손실이. 이 손실이 나게 되면 이게 재평가 손실이잖아요. 이 재평가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이 재평가 손실을 이 재평가 이익과 우선상계를 해야 돼요. 재평가 이익과? 그러면 재평가 이익과 재평가 손실을 우선상계할 때 자, 요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원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손실에 의해서 20원이 발생했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두 개를 상계해서 상계하면 10원의 잔액이 남잖아요. 두 개를 상계해서 잔액이 손실이 나면 그 손실 금액만큼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0원은 뭐예요? 재평가 이익하고 상계하니까 그 10원은 자본 항목으로 표시되어 있는 재평가 이익을 그냥 줄이는 거잖아요. 걔는 기타 포괄손익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은 이 금액과 이 금액을 그냥 단순 상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이제 다른 책 나온 것도 봤지만, 거기 단순상계도 있다고. 단순상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거 두 개를 그냥 단순하게 상계하면 단순해져요. 다 틀린 거예요, 그러면. 두 개를 그냥 상계하면 얘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단순하게 상계하면 되겠구나. 이거 뭐하러 하나? 귀찮게. 그랬는데, 그거 있죠. 국제회계준 매뉴얼. 저쪽에 있잖아요. 저쪽에. 공인회계사 요 밑에 내려가면, 그게 각 회계법인의 리더들이 만들었다는, 그죠? 그들이 만들었다는 그 책에 보면, 이 상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희한하게 해놨어요. 그걸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참 생각했죠. 그게 뭐냐라면, 이 금액과 이 금액을 단순하게 상계하면 안 되고, 이 금액이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삼각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액 중에 일부가 삼각됐을 테니까, 이날부터 잔존된 수가 9년, 10년이라면, 이 중에서 1원이 이 기간 동안에 삼각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평가 잉여금 이익은 9원밖에 안 남았을 거 아니겠어요? 이 9원과 20원을 상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재평가 잉여금과 직접 상계하면 안 돼요, 절대로? 직접 상계하면 마음은 편해요. 답이 틀려서 그렇지. 마음 되게 편해요. 또 얘가 이렇게 손실이 났다가, 자, 손실이 났죠? 손실이 났다가, 좀 이따 예제를 좀 해보시면 돼요. 손실이 났다가 얘가 상각한 다음에 다시 이익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손실과 이익도 상계를 해야 되죠. 손실과 이익도 상계를 해요. 그러면 이 손실이 10원이라고 하고 여기 이익이 20원이라고 한다면, 자, 손실과 이익을 상계할 때 얘는 전년도에 당기손익으로 처리되잖아요. 그러면 얘하고 얘를 상계를 해야 되는데, 단순 상계를 하게 되면 10원은 상계되고 10원은 이익이 되죠. 10원은 재평가 잉여금, 나머지 10원은 뭐예요? 얘하고 상계되죠. 얘는 어디로 가야 돼요? 당기손익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재평가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재평가 손실과 상계되는 재평가 이익은 당기손익으로 가고, 재평가 잉여금과 상계되는 재평가 손실은 기타 포괄손익으로 가고. 조금 이따 정리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순서에 따라 다르다니까요.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순서에 따라서. 자, 제일 처음에 이익이 생겼어요. 그렇죠? 이익이 150원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손실이 20원이 생겼다고요. 이렇게? 제가 얘기했죠. 그냥 단순 상계하면 안 된다고? 그냥 단순 상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단순하게 그냥 단순 상계한다고 생각하면 이 중에서, 자, 10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얘하고 상계가 돼야 되죠. 자, 10원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죠. 그러면 얘는 전년도에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이렇게 처리했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와 상계될 얘는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얘는 당기 손익으로 처리된다 이런 얘기예요. 반대로, 자, 손실이 10원이 났고, 자, 20원의 이익이 생겼어요. 다음 년도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얘는 뭐예요? 당기 손익이죠. 그럼 이걸 두 개로 쪼개서, 자, 10원은 뭐예요? 얘가 당기 손익이니까 이 이익도 당기 손익이다 그런 얘기예요. 남아있는 10원은 재평가 잉여금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얘와 이렇게 비교할 때 그냥 막 상계하면 안 되고, 요 중에서 일부가 삼각됐으니까 9원과 상계해야 되고, 얘도 일부가 삼각됐겠죠? 그러니까 9원과 상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예제를 해보죠. 네? 첫 해니까 막 행복했는데 두 번째가 되니까 마음이 아파지기 시작하잖아요. 이 그지 같은 새끼들 이거 왜 했나 이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두 번째 연도.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잠깐 읽어보고, 자, 430페이지 오면 재평가한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재평가 이후에 감가상각을 해야만 한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박스에 보면 재평가 이후 회계연도의 감가상각비는 전기 재평가 금액을 잔존내용 설쳐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가로 열고 정액법인 경우 친절하죠. 그렇죠? 정액법만 낼 거예요. 예, 우리 계산기는 n승근 노트를 못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 가지고 뭐 연수학계 보면 어떻게 하죠? 저한테 가서 묻지 마세요. 시험에 안 내요. 네? 출제도 난감할 테니까. 자, 그러면 431페이지에 오면은 재평가 이후에 감가상각에서 그 이후에 재평가 잉여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죠. 자, 재평가 잉여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논리가 이제 이런 얘기인데, 우리는 이제 재평가 잉여금을 처리했어요. 자, 재평가 손실은 좀 이따가 얘기하고, 자, 재평가 잉여금은 자본 항목으로 처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뭐 기계장치 같은 걸 쓰고 그냥 순액으로 했다고 쳐보세요. 여기다가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했죠. 자,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하는 금액을 자, 10원이라고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기타 자본 요소라고 이렇게 했죠.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기타 포괄 손익으로 표시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다음 연도가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감가상각은 했겠죠. 앞에서.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재평가 잉여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보면, 재무상태표를 보면, 재평가를 한다면 여기 기계장치가 있었을 때고, 여기다 재평가 잉여금이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재평가 잉여금이 이렇게 있었을 거라고요, 이렇게. 자, 이거 10원이죠? 이게 한 50원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요 금액은, 자, 감가상각을 했겠죠, 얘가 이렇게. 그러면 얘는 뭘 해야 되느냐? 자, 얘는 이 중에서 일부를 이익이익으로 대체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증명하려고 책에다가 제가 한 2페이지 걸쳐 써다가 확 지워버렸어요. 네, 증명할까 하다가 제가, 왜 이렇게 내가 미쳤나,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말았는데, 자, 무슨 얘기인지 잘 생각해 보시면, 왜 재평가 잉여금 중에 일부를 이익이익으로 대체해야만 하는가? 그냥 편의상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냥 20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계산이 복잡하니까 잔존연수 딱 2년 남았다고 해보세요. 2년 남았다고 한다면 이 기계장치를 감가상각을 했겠죠. 재평가를 안 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자, 재평가를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예? 재평가를 안 한 원가 모형에서는 여기 기계장치가 얼마였겠어요? 10원이었겠죠? 그렇잖아요. 2009년 말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2009년 말에 재평가를 안 했더라면 이렇게 됐겠죠. 재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거 이해하시죠, 이게? 자, 그러면 잔존연수가 2년 남았어요. 2009년 말년제라고. 2010년을 가보세요. 2010년이 되면 요거에 대해서 뭐가 되겠어요? 자, 감가상각비로 5원을 계산했겠죠, 얘가 이렇게? 그러면 손익계산서로 5원이 갔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어디로 가요? 이익이익으로 5원을 갔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이해만 하세요. 좀 이따 나중에 문제 풀어보면 되니까. 자, 여기서 뭐가 되겠어요? 이 기계장치를 통해서 감가상각비를 10원을 계산했죠. 그럼 생각을 해보면 이 감가상각비 10원이 이익이익으로 10원이 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재평가 모형을 사용하게 되면 뭐가 돼요? 감가상각비가 10원이에요. 그런데 그냥 모형을 사용하게 되면 원가 모형을 사용하면 5원이죠. 이게 마이너스예요, 지금. 그러면 재평가 모형을 사용했을 때 이익이 난다면 이익이 더 작다는 뜻이에요. 왜 더 작았어요? 재평가를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기는 재평가 잉여금을 잔존연수가 2년 남았으니까 얘를 2년 동안에 걸쳐서 상각을 해서 요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이익이익으로 이렇게 대체하는 거예요. 이익이익으로 대체하게 되면 요 재평가 잉여금 중에서 5원이 대체가 되잖아요. 그럼 5원이 여기서 이렇게 대체가 되겠죠? 이렇게 이익이익으로? 이해하시죠? 그러면 이게 얼마 돼요? 마이너스 5원이 되죠? 그게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평가 잉여금으로 계산되어 있는 금액은 잔존연수를 쳐서 대체해 가야 돼요, 이익이익으로. 근데 국제기준은 반드시 대체하라는 말이 없어요.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대체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대체 안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 중에서 이익이익으로 갈 부분을 일일이 계산하고 있어야 돼요. 별도로 구분해 놔야 된다고요? 그래 나중에 발생하는 손실과 상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대체해 놓는 게 더 편해요. 그래서 국제기준에 있는 그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에 보면은 뒤에 그 기준 사례가 있다 그랬잖아요. 양식이 있다 그랬죠, 양식. 양식에 보면 이 재평가 잉여금을 이익이익으로 대체하는 것이 거기 자료에 보면 나온다고.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재평가 잉여금의 이익이익 대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무적인 건 아니에요. 의무적인 게 아니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은 없는데 아무 얘기도 없어요. 하라 말라 얘기 없고 할 수 있다 이런 표현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얘기도 없는데 일반적으로 하는 게 편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나누기 2를 해서 보내야 돼요?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죠. 재평가를 안 했다고 할 때 감가상각비와 재평가를 했다고 할 때 감가상각비의 차이만을 대체하는 거예요. 정액법이라면 나누기 2로 충족하지만 그 이상한 또 거지 같은 방법들은 따로따로 계산해 봐야죠. 그렇잖아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는 정액법만 낸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누기 2, 나누기 3, 잔존연수를 써서 다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중간쯤에 431페이지 오면 재평가 금액에 근거한 감가상각에 가고 431페이지 보세요. 제일 위에 박스 위에 보시면 유형자산을 재평가함에 따라 자본에 계산된 재평가 잉여금은 당해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일부 금액을 이익이익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익이익으로 대체되는 금액은 재평가된 금액에 근거한 감가상각액과 최초 원가에 근거한 감가상각액의 차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됐다가 재평가를 이렇게 했다면
이 재평가 이경업 중에 일부를 이경으로 대체를 해야 되잖아. 대체할 때 요거에 따른 감가상각비와 요거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차이만큼을 보내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것이 정액법이라면 그냥 요거를 잔존연수에서 나눠도 똑같은 금액이 된다. 그런 뜻이죠. 이 재평가 모에서는 재평가 그 다음 연도를 할 줄 아셔야 돼요. 그게 핵심인 것이지. 재평가 연도만 하면 뭐 하겠어요. 그렇죠? 재평가 연도는 너무 쉬운 거예요. 다음 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상기할 때 얼마를 상기할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 되죠. 자, 그러면 뒤에 뭐 이제 말만 자꾸 하면 이제 머리가 아프니까. 자, 뒤에 가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431페이지 오면 재평가 이경업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제 요걸 했을 때, 재평가를 이렇게 했을 때, 얘는 잔존연수를 쳐서 감가상각한다. 얘는 잔존연수를 쳐서 뭐라는 거예요? 이경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하지만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대체를 해놔야 다음 연도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손실과 재평가 이경을 일괄해서 딱 상기하고 딱 끝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제회계존에 나와 있는 그 표시 양식 이런 데도 보면은 요게 다 대체하는 게 나와요. 자본변동표에 나온다고,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에 보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본변동표에 보면, 자본변동표의 자본 쪽을 보면, 자본 쪽에 보면 여기다 납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 자본요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기타 자본요소 중에 일부가 이쪽으로 대체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재평가 잉여금의 이익잉여금 대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의무조항은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대체를 해줘야만 아름다운 회계 처리가 될 거다. 그런 얘기예요. 네? 우리는 또 겉멋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체를 하시는 게 나중에 직접 딱 상기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편하다고요. 실무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 보시면, 자, 이제 432페이지 오면 재평가 이후 연도에 재평가가 있어요. 자, 재평가 이후 연도에 재평가 했다는 얘기는, 자, 요걸 하고 요걸 대체를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재평가를 또 하는 거잖아요. 그때 손실이 났다면 요 잉여금과 손실을 상기한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아까 그 얘기가. 그래서 거기 보시면 432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중간에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바로 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설명은 잔뜩 해놨는데 뭐 잘 모르셔도 상관은 없는데 재평가 모형을 채택한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해야 하므로 재평가 이익과 재평가 손실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재평가 이익은 자본 항목으로 처리하고 재평가 손실은 단기손익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평가 손익이 동일한 경우에도 발생 순서에 따라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기업회계존에서는 재평가 이익과 재평가 손실을 서로 상기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상기하도록 안 한다면 순서에 따라 틀려지잖아요. 아니에요? 아, 모르겠어요. 그 다음 얘기.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이 있죠. 동그라미 1번에 손실을 인식한 다음에 이익이 발생하면 전기 재평가 손실에 해당하는 건 단기손익 처리하고 나머지는 자본 항목. 재평가 이익을 먼저 인식하고 나중에 손실이 발생하면 전기 재평가 이익잉여금에 해당하는 건 상기하고 나머지는 단기손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상기할 금액이 뭐라는 거예요? 상기할 금액이 이 금액과 상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금액을 일부 대체하고 남은 잔액을 상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평가 손실로 먼저 계산했을 때 그것과 재평가 이익잉여금을 상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상기할 때 얼마나 상기하겠어요? 재평가 손실 중에서 일부는 그냥 남겨두고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됐다고 했어요. 이게 손실이 났는데 손실이 10원이 났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 중에서 일부는 재평가를 안 했다고 할 때 감가상각비, 재평가를 했다고 할 때 감가상각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차이만큼이 있겠죠. 그 정액법이라면 나누기 10년이라면 1원이라고요. 1원은 그냥 놔둔 채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익과 상기할 손실은 얼마냐면 9원이다. 그런 얘기예요. 저쪽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만 이제 이 재평가 잉여금은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계정과목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인지 확 드러나죠. 9원이라는 게. 하지만 재평가 손실은 금액으로 안 드러나요. 이익염으로 다 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익염으로 간 금액 10원 중에 손실 10원 중에서 1원은 이미 실현됐다는 거예요. 감가상각을 통해서. 그러니까 9원만 가지고 상기해야지 맞다는 거죠. 그렇죠? 좀 어렵지만 이것만 잘 하시면 돼요. 일단 재평가 잉여금을 계산하면 요거를 잔존연수를 써서 이익염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물론 안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냥 대체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더 편하니까. 대체한다. 재평가 손실도 재평가 손실 중에 일부를 이익염으로 대체해야 되는 거죠, 원래. 하지만 재평가 손실 10원이 다 이미 이익염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냥 1원은 그냥 남겨두고 나머지 9원만 나중에 이익이 발생할 때 상기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걸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432페이지에 보시면
거의 파란색 글씨로 써놨잖아요. 전기의 인식한 재평가 손실이나 재평가 이익이 하면서 감가상각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그래서 있죠? 감가상각액을 제외한 금액, 그 표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433페이지에 오면 예제 6번을 한번 보시고 생각을 해보면, 자, A사는 이제 건물을 샀어요. 2009년에. 자, 그런데 가로 2번에 보면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해서 자, 5만 원에 됐죠. 2009년에. 자, 그러면 2009년에 이렇게 된 거예요. 좀 이따가 이제 그림을 그려서 제가 잠깐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림을 그리면 좀 이해가 좀 더 날 테니까, 자, 제일 먼저 기계장치를 샀죠. 건물을 샀어요. 자, 2009년 1월 1일 날, 자, 이제 건물을 샀어요. 자, 건물을, 자, 10만원 주고 샀죠. 대변에 현금 10만원 이거 주고 산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2009년 말에 감가상각을 했어요. 자, 2009년 말에, 9년 말에 감가상각을 했어요. 감가상각을. 그럼 여기다 감가상각비, 자, 2만원, 감가상각 누계액 2만원 이렇게 됐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됐냐면은, 자, 이제 재평가를 했죠. 5만원으로. 여기서는 그냥 다 네팅해버렸어요. 아, 비율 계산을 하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비율을 계산했나? 안 했죠. 귀찮아서. 다 네팅해버린 거죠.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그랬으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그게 아니죠. 자, 이제 장부 금액이, 자, 요 금액에서 요 금액을 빼서 80원이었는데, 그 금액을 50원으로 재평가를 해야 되는 거니까, 30원이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재평가 손실이 30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재평가 손실이 여기다 이제 30원 이렇게 됐는데, 요 금액은 손실이니까 당기손해보고 가야 되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나머지 계정은 뭐 비율에 따라서 하시든 뭐 하시든 뭐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누계액을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5만 원을 건물을 다 없애버렸죠. 그거 뭐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여기서 논점은 절대로 이 누계액과 건물을 어떻게 쓰느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논점은 손실이 3만 원이다. 이게 논점인 거예요. 그러면 요 금액도 당기손익으로 보내고 얘도 당기손익으로 보내고 두 개를 당기손익으로 보내면 되죠. 그렇죠? 자, 그게 이제 2009년이에요. 자, 이제 2010년이 돼서 요거는 이제 바로 전 예제에서 했던 거니까 이제 2010년이 됐죠. 자, 2010년 말이 되면 이제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10년도에 하기 전에 자, 이 재무상태표를 보세요. 자, 2009년 말에 재무상태표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건물이라는 것이 그냥 장부가액만 생각해 보시면 그냥 5만 원 이렇게 돼 있겠죠? 그냥 순액으로 그냥 생각해 보세요. 총액으로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액으로 그냥 이게 장부 금액이 5만 원이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쪽에는 재평가 이익이라는 게 없죠. 손실이 발생했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음 년도에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감가상각을 또 해야 될 때 우리는 이제 감가상각을 이렇게 했죠. 자, 2010년 말에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여기다가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 누계액을 쓸 때 얘를 이제 앞으로 상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내용연수가 4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5만 원을 자 4년 동안 상각을 해야 되죠. 그럼 얼마 되냐면 12,500원이 되겠죠. 그렇죠? 또 써줘야 하시죠. 또 이렇게 4만 원 나누기 5. 아니 가만히 있어봐. 이게 뭐야. 4만 원 나누기 5 이상하네. 12,500원. 4만 원 나누기 5 12,500원. 자 12,500원. 그걸 잘 모르시는군요. 술집에 가서 맥주집에 가보세요. 맥주집에 가서 맥주를 시켜야 되잖아요. 생맥주를 먹다가. 그래서 여기요 부르세요. 부르고 얘기를 하세요. 503잔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4개를 이렇게 피면서 아니요 4개를 피면서 504잔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해보세요. 해보시면 놀라운 결과를 하시게 돼요. 그들은 머뭇거려요. 3개를 줘야 되는지 4개를 줘야 되는지. 자, 그러면 이제 12,500원이라는 거 아셨죠? 자, 12,500원이 되면 여기다가 이제 12,500원을 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얼마 되냐면 자, 37,5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중에서 이제 재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재평가되니까 공정가치가 얼마가 됐어요, 이번에는? 자, 공정가치가 433페이지에 오면 8만 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얘를 이제 8만 원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이렇게. 8만 원으로.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건물이 그냥 순액으로 해보세요. 뭐 건물 순액으로. 건물이 있고 여기 누계액이 있고 막 이게 되겠지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아무튼 간에 이쪽에 뭐야. 재평가 이익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 금액이 8만 원이 돼야만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회계 처리할 때
누계액을 다 없애버리고 하는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누계액을 일단 다 없애버렸죠? 자, 12,500원을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건물을 이렇게 8만원으로 고쳐버렸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3만원 이렇게 늘려놓은 거잖아요. 여기 5만원이 8만원이 되게끔. 그렇죠? 그 방법이 제일 편해요. 누계액을 일단 다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건물에 누계액이 없는 상태에서 건물만 공정하게 되게끔 만드는 거니까 누계액은 무조건 0으로 만들면 되니까 되게 편하다고. 이렇게 비율로 계산하는 방법보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냐면 42,500원이 됐잖아요. 이 42,500원이 지금 재평가 이익인 거예요. 그럼 이 재평가 이익 42,500원이 다 자본이익이냐? 아니다. 그런 얘기죠. 이 42,500원에 재평가 이익이 발생했는데 이 이익은 전년도에 계산했던 손실이 있어요. 3만 원이. 이하고 상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전년도에 계산했던 손실이 3만 원이 있는데 이 3만 원의 손실과 그냥 무조건 상계할 거냐? 그게 아니고 이 3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 중에 일부는 이미 상각이 된 거예요.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 3만 원이라는 금액이 잔존年수가 4년 남았으니까 4년 동안 상각이 됐을 거라고요. 그러면 7,500원이 상각이 됐겠죠, 이렇게? 그렇죠? 7,500원이 상각이 됐다면 무슨 얘기냐면은 이 3만 원 중에서 7,500원이 상각됐다면 얼마 남았어요? 자, 22,500원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재평가 손실 중에서 22,500원만 남아있는 게 지금. 그러면 42,500원 중에서 22,500원은 재평가 손실과 상계를 해야 돼요. 재평가 손실과 상계되는 금액은 재평가 이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재평가 이익이 얼마가 되냐면은 22,500원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걸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좀 이따 그림을 잠깐 하나 그려보시면 좀 더 나으실 거예요. 자, 이게 22,500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요거는 당기손익 처리하는 거예요. 당기손익. 그 다음에 요거를 초과하는 금액이 2만 원 있잖아요. 걔는 기타 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재평가 잉여금 자, 2만 원 이렇게 돼서 얘는 기타 포괄손익으로 두 개 처리하죠. 그래서 이제 요 계정과목의 명칭이 두 개가 겹치면 그러니까 요 당기손익으로 가는 건 재평가 이익, 자본항목이라는 건 재평가 잉여금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구분하기 위해서. 둘 다 재평가 이익이라고 써도 좋고 뭐 상관은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이런 관계, 이런 과정을 통해 가게 되면 이익잉여금이 역사적 원가주의에 따라서 계산하는 이익잉여금과 똑같아져요. 원가 모형이라는 거랑. 원가 모형을 했을 때 그 이익잉여금하고 이런 관계를 가지면서 가는 이익잉여금하고 같아지게 된다고요, 이게. 최종적으로 가게 되면. 이게? 그래서 이 재평가 이익잉여금을 계속 이렇게 대체해 가야 돼요, 이익잉여금으로. 그래야지만 양쪽이 똑같아져요. 그걸 제가 증명하고 싶었는데, 2페이지 거쳐서 막 하다가 감가상각비가 막 결부되니까 머리가 아파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안 읽어볼 거라는. 정보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정보가 복잡하면 그 다음부터 안 읽어보잖아요. 그래서 안 읽어볼 걸 내가 왜 쓰지? 이러고 지워버렸죠. 이게 요 회의틀을 이해하시겠죠, 이게? 자, 그러면 그림을 하나 잠깐 그려보세요. 그림을 그린다는 얘기는 이런 뜻이에요. 제일 처음에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데, 자, 제일 처음에 10만 원이었죠. 자, 이것이 이렇게 삼각대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1년이 지나니까 얘가 8만 원이 됐잖아요. 근데 얘가 재평가를 하면서 얼마였어요? 자, 5만 원으로 재평가가 됐죠, 얘가 이렇게. 그러면 이거 3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자, 손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재평가 손실로. 그러면 우리가 이 5만 원을 기초로 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되죠.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게 되면 이게 얼마가 돼 있냐면은 이게 12,500원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재평가 손실을 계산하지 않았더라면 요걸 기초로 해서 감가상각비를 이렇게 2만 원을 계산했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감가상각비의 차이가 7,500원이잖아요. 그 7,500원은 요 재평가 손실에 대한 감가상각비랑 똑같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자, 원가 모형을 사용했을 때는 감가상각비가 얼마냐면 2만 원이에요. 자, 재평가 모형을 사용했을 때는 감가상각비가 얼마죠? 12,500원이에요. 왜 이렇게 됐냐면 전년도에 우리가 재평가 손실을 인식하는 바람에 이걸 전년도에 3만 원의 손실을 인식하는 바람에 12,500원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재평가 손실 3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 중에서 올해분에 해당하는 건 7,500원이겠죠. 4년 동안 나누면. 그러면 이 재평가 손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7,500원은 단기 감가상각비로 원래 갔을 거예요. 그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조금. 그러면 이 재평가 손실을 여기 갔다면
요 두 금액을 빼고 난 22,500원이 남았잖아요. 얘가 이렇게. 그러면 이 22,500원을 나중에 이익과 상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감가상각비는 어차피 3만원, 2만원, 2만원 이렇게 남게 되죠. 똑같이. 재평가 모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실 때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결과론적인 모든 손익은 원가 모형과 같아야 돼요. 다만 기말의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일 뿐이에요. 평가할 때 이익도 자본항목으로 보내고 손실도 자본항목으로 보내면 참 좋겠는데 이 자식이 이익은 자본항목으로 오고 손실은 당기손익으로 보내요. 그래서 복잡해진 거예요. 회계원리에서 공부하시는 매도 가능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 혹시 옛날 걸로 공부하셨다면 매도 뭐예요? 그게 뭐야?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인 경우에 평가이익과 평가손실 생겼을 때 둘 다 뭐예요? 둘 다 기타 포괄손익 누구예요? 자본항목으로 보냈잖아요. 그럼 얘도 둘 다 보냈으면 편했을 텐데 하나는 보내고 하나는 안 보내는 거예요. 그 비택식적으로 회계 처리하니까 이게 슬퍼지는 거지. 그래서 복잡해진 거예요. 요게 왜 상계되는 금액이 왜 22,500원만 상계돼야 되는지 재평가이익과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자, 이게 요 그림을 좀 생각해 보시고 그림으로 좀 이해를 해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이제 이익 쪽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 보시면 이제 자, 434페이지에 보시면 434페이지에 보시면 433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거기 뭐가 되냐면 그 3번 있죠. 12만 원, 4만 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12만 원, 4만 원인 경우에 이게 된 거잖아요. 이게 아니고 이게 된 거죠. 이거 똑같은 건데 이게 12만 원이죠. 12만 원 그렇죠? 12만 원, 4만 원 가만히 있어 봐 어떻게 된 거야? 12만 원 끼고 4만 원의 재평가 이익이 발생했죠. 그 재평가 잉여금이 발생한 거예요. 재평가 잉여금 이렇게 발생한 거죠. 잉여금 4만 원이. 그러면 여기다가 재무상태표가 어떻게 됐겠어요? 2009년 말에 이거는 이제 앞에 예제에서 했던 거니까 여기 건물이라고 하는 금액의 순액으로 자 12만 원. 여기다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것이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금액이 여기 얼마예요? 4만 원 이렇게 됐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다음 연도를 가보시면 이제 다음 연도에 이렇게 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 자, 뭘 하냐면은 일단 감가상각비를 인식해야 되죠. 자, 요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4년 남았으니까 차변의 감가상각비 자 3만 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자 3만 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것을 이익형으로 대체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강제 조항은 아니라 그랬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면 자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것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기준에 있는 모든 사례들이나 이런 데서는 다 하고 있어요. 기준의 문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대부분의 얘기는 다 하고 있다고 전부 다. 예? 그래놓고 기준 제일 끝에 보면은 조그맣게 나와요. 강제적인 건 아니지만 이러고 나온다고 이게. 자, 그러면 4만 원이 아니죠. 만 원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여기다 이익경험으로 이렇게 대체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익경험 2만 원이라고 이렇게 만 원이라고 이렇게 대체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걸 재평가 잉여금의 이익경험 대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난 상태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재평가를 해야 되죠. 이 상태에서 자, 재평가 잉여금은 얼마 됐어요? 자, 3만 원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요게 누계액을 계산하고 나면 이게 얼마 됐어요? 이게 9만 원이 돼 있죠. 이렇게. 자, 이제 얘를 기초로 이제 뭐라는 거냐면 재평가를 또 하죠. 자, 이번에 재평가를 할 때 재평가가 얼마가 됐냐면 이렇게 됐어요. 433페이지면 4만 원이죠. 자, 이번에 이제 4만 원이 된 거예요. 4만 원이. 그러면 자, 재평가 손실이 5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9만 원을 4만 원으로 줄이니까 자, 재평가 손실이 얼마 됐어요? 이쪽에 뭐 다른 건 뭐 건물 등을 썼다고 생각해 보고. 그렇죠? 여기다 이제 4만 원이 됐죠. 4만 원이. 자, 손실이 얼마 됐어요? 자, 전체적으로 손실이 얼마냐면 4만 원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손실 4만 원 중에서 자, 손실이 이게 4만 원인 거. 4만 원 중에서 일부는 전기에 인식한 이익과 상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기에 인식한 인식을 계산해 보면 3만 원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미 4만 원 중에서 감가상각표차는 이미 보냈으니까 3만 원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3만 원은 뭐죠? 재평가 잉여금을 상계하는 거예요. 재평가 잉여금을 상계하기 위해서 그 3만 원 썼죠? 재평가 잉여금 3만 원 이렇게 썼잖아요. 어디다 표시해야 돼요? 기타 포괄손익에다 표시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재평가 잉여금인데 차변에 썼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기타 포괄손익, 그 포괄손익계산서에 아까 이제 기타 포괄손익계산서에 여기 보시면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이 기타 포괄손익이 있었잖아요. 재평가 잉여금인 전년도에는 재평가 잉여금 4만 원 이렇게 썼지만 올해는 어떻게 써야 돼요? 재평가 잉여금 3만 원 이렇게 마이너스로 쓰는 거예요. 차변에다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재평가 잉여금은 대변 계정, 차변 계정을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편하죠.
예? 그런 의미로서도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니면 여기 와서 또 뭘 써야 돼? 재평가 손실 또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10원은 뭐예요? 얘는 단기 손익, 재평가 손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거랑 똑같은 그림을. 자, 똑같은 그림을 그려보면, 자,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100원이 있었고, 자, 삼각을 하죠. 삼각을 해서 얘가 80원이 됐어요. 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너무 위에 올라가서 팔이 안 닿으니까. 이렇게 됐죠, 이렇게. 자, 이거 80원이에요. 근데 얘를, 자, 120원으로 평가를 했잖아요, 이렇게. 자, 이 120원을 기초로 여기 와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했어요. 그렇죠? 감가상각비를 얼마라고 계산했냐면 감가상각비를 이렇게 계산했잖아요. 감가상각비를 40원 계산, 30원 계산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재평가 잉여금이라서 이게 40원이 됐던 거예요. 이게 재평가 잉여금이. 자, 그런데 우리는 재평가를 안 했더라면 원가 모형에서는 이걸 가지고 감가상각비를 계산했을 거 아니겠어요? 20원이라고. 자, 그러면 보시다시피 자, 원가 모형에서는 감가상각비가 20원인 거예요. 근데 자, 재평가 모형에서는 자, 감가상각비가 30원이죠. 그러면 재평가 모형에 따라서 가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이익금이 더 줄어들잖아요. 이게 결국 이익금으로 가잖아요. 이익금으로. 그렇죠? 이게 결국 이익금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익금을 전부 다 배당할 수 있다고 할 때 이건 20원이고 이건 30원이 된다면 재평가 모형에서는 배당을 덜 하게 되잖아요. 이익금이 부족해서. 이익금을 배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여기 있는 재평가 잉여금으로 계산되는 금액 중에서 10원을 일로 대체해버리면 10원을 대체해버리면 이거 합쳐지면 얼마 돼요? 20원이 되죠. 그렇죠? 왜 20원인지 또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로를 쳐주죠. 감가상각비는 마이너스, 재평가 잉여금의 대체는 이익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과론적으로 두 개가 같아지잖아요. 그렇죠? 이익잉여금을 원가 모형인 상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재평가 잉여금을 계속 대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유형자산을 기중에 팔아버린 경우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팔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팔아버리면 재평가 잉여금은 전액 다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해버리면 돼요. 한꺼번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435페이지 보면 6번에 유형자산의 제거가 나오는데, 자, 유형자산의 제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유형자산의 제거에 대해서는 제거할 때, 자, 제거할 때가 처분했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를 처분했다 이래버리면, 자, 요 금액은 처분으로 없애버리겠죠? 그러면 처분 손익이 달라질 거 아니겠어요? 틀림없이. 그냥 감가상각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팔아버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얘를 얼마에 팔았냐면 130원에 팔았어요. 그럼 얼마예요? 처분이익이 10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원가 모형에 따르면 처분이익이 얼마였겠어요? 원가 모형에 따르면 처분이익이 80원이었을 거 아니겠어요? 50원? 원래 장부 금액은 80원이었잖아요. 그렇죠? 원가 모형에서는 원래 처분이익이 5만 원이었는데 얘 때문에 뭐냐면 만 원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그때 얘를 이익형으로 대체하면 이익형으로 가는 금액은 정확하게 50원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재평가 이익형을 이익형으로 대체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같아지는 거니까. 하지만 기준은 묘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에 있는 모든 사례나 이런 데서는 다 대체를 해요. 전부 다. 대체하시는 게 좋아요. 표현 자체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재평가 모형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죠. 이게 두 번째 연도부터는 이게 상계를 할 때 그냥 막 상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막 상계하는 책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막 상계하면 막 살게 돼요. 네? 그러면 재평가 모형이 뭐가 어려워요? 그냥 상계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게 막 상계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재평가 잉여금과 재평가 손실이 연도별로 이렇게 삼각됐다고 보면서 남아있는 걸 가지고 상계하는 거예요. 그게 재평가 모형이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돼요. 하시다 보면 재밌을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436페이지에 보면은 436페이지에 보면 예제 7번 있는데 별 얘기 없어요. 거기 보시면 436페이지에 보시면 회계 처리가 되어 있는데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재평가 잉여금을 이익금으로 대체하는 게 있죠. 2월 이익금으로. 그 다음에 처분했을 때 남아있는 재평가 잉여금을 2월 이익금으로 대체한 게 있죠. 그걸로 끝이에요. 별 얘기는 없어요. 이게. 자, 그런 생각만 해보시면 돼요. 자,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시는 게 좋아요. 재평가 모형을 하는 경우에 손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재평가 모형도 또 손상을 한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뭐냐? 뭐하러 손상하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재평가 모형을 사용했는데 손상얘기가 도대체 왜 필요한가? 흥분해서 거기다 써놨잖아요.
440페이지면 재평가명에서 손상회계가 필요한가? 오른쪽에 보면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비계문과 두 개가 똑같죠? 표에? 에이, 미친놈들 왜 했냐? 이러고 써놓은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지금 이런 거에 신경 쓰면 너무 머리가 아프고 그러기 때문에 제 얘기는 뭐냐면 이럴 얘기예요. 자, 손상회계가 필요 없다면 재평가를 하게만 아무튼 이만큼의 손상차손이 되겠죠? 재평가를 안 해도 얘는 단기손익으로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재평가를 하게 되면 재평가 모형을 사용하면 얘가 뭘로 가요? 재평가 손실로 단기손익으로 가죠? 재평가를 안 하면 손상차손으로 단기손익으로 하죠? 그러면 개정 과목이 재평가 손실이면 어떻고 손상차손이면 어떠냐 이 얘기예요. 그게 그거지. 그 뭐하러 재평가를 하냐는 거예요. 뭐하러 손상차손을. 어차피 단기손익으로 갔는데.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개정 과목이 다른 걸 제외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논점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거를 본론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소하기 때문에 그냥 넘겨놓은 거예요. 그 재평가 과목에서 손상차손이 얼마나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다른 게 없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뭐 그렇다는 거고. 자, 보론이의 투자부동산. 아유, 무슨 우리가 투자부동산까지. 이제 446페이지에 농림업이 나오죠? 송아지를 낳았는데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 예제 하나 만들었어요. 448페이지에 한우 한 마리를 구입했는데 사육을 시작했는데 송아지 한 마리를 낳았다. 네, 제 얘기는 뭐냐면 신경 쓰지 마시라 그 얘기예요. 네? 그런 거 나와봤자 뭐 나올 가능성도 별로 높지도 않거니와 혹시 나온다면은 객관식 문제에서 그냥 말로 잠깐 써져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객관식 책에서 잠깐 보셔도 돼요. 어느 날 출제자가 출제하기 전에 한우를 먹었어요. 갑자기 농림업 생각이 난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농림업 기준서에 뭐라고 써있나? 이러고 낼 수는 있겠죠. 중요한 논점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건 나중에 여기서 하지 마시고 객관식 책에서 그냥 맞다 틀리다 이 정도로만 구분하셔도 다 돼요. 여기서 그러실 필요 없어요. 자, 그런 얘기고. 자, 이제 뒤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그 어디냐면은 475페이지 보면 차이번가가 있어요. 자, 여기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얘기를 하죠.